노년에 돈이 떨어지면 자식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1000가지 지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서 옛 사람들의 많은 도덕적 가치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이 넘쳤습니다. 채소가 있으면 채소를 먹고 죽이 있으면 죽을 먹는 식으로 검소하게 살았죠. 옛 성현들은 100가지 선행 중 효가 으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100가지 좋은 덕성 중에서 효도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따르고 부모님의 돈주머니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길을 잃고 옛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도 욕망과 유혹에 번뜩이는 불빛 아래 가족 간의 정이 희미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노년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찾아오고 안부를 묻고 보살펴 줍니다.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가혹한 현실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1000가지 지혜와 함께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 이 점을 경청하고 깊이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74세 혼자 사는 노인, 자식 넷이 있지만 아무도 부양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 할아버지께서 1000가지 지혜 채널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4세이며 한 요양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였죠. 현재 모두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아 집안이 늘 시끌벅적하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막내딸이 결혼한 후 저희 부부는 자식들 없이 둘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아직 일이 남아있어 공허함을 달랠 수 있었죠. 그러나 은퇴 나이가 되자 두 노인의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식들은 생계 문제와 각자의 가정 문제로 바빠서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아 저희 부부는 매우 서운했습니다. 가끔 자식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어질 때면 저희 부부는 버스를 타고 자식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저희 부부의 삶은 꽤나 한가했습니다. 건강체조를 하러 가거나 동네 노인들과 클럽 활동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연금은 총 약 1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인으로서의 삶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식들에게 추가로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아내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충격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4명의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4명이 모두 모여 누가 저를 집으로 모셔야 할지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으면 불안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생각만큼 무심하지 않다는 생각에 꽤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를 현실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의논 끝에 어떤 자식도 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식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저를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갓살이를 하고 있어 저를 모시고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고요. 셋째 아들은 부부가 일이 바빠서 늘 출장을 다닌다며 저를 모시고 간다고 해도 제대로 돌봐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매우 슬펐지만 마지막 희망을 막내딸에게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저를 가장 사랑했고 저와 가장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요. 아마도 막내딸은 저를 데려가 함께 살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이 사위가 제가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말했을 때 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노년의 삶을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하고 앞으로 홀로 보낼 나날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품에 안고 자식들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저의 연금 통장과 아내와 저의 이전 저축 통장을 계산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로 쓰고도 상당한 액수의 저축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년에는 제가 알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질병이 닥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몸과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 아무도 없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저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시 살던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자식들에게 집을 살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네 자식 모두 제가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와 집을 팔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아무도 저를 모시고 살거나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 자식들이 관심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집을 남겨두면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자식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스스로 제 삶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집을 약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그 돈은 저축 통장에 넣어두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잘 보살핌을 받았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아 마음을 터놓기 좋았습니다. 이때 내 자식들은 제가 요양원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두 함께 의논하여 매주 시간을 정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지 노년에 돈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어디에 살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년에는 누구라도 자신만을 위한 예비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의 세월을 근심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집을 팔고 저축한 돈 약 8천만 원을 아들에게 모두 주었지만 결국 월세방 신세로 전락하다. 융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의 여성. 융 여사님과 남편은 젊었을 때 늘 열심히 일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식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랐을 때 안타깝게도 융 여사님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융 여사님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59세 여성의 삶은 오직 두 자식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다행히 융 여사님은 연금이 있어 매달 약 95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든 병원비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융 여사님 부부는 약 200제곱미터의 넓은 집도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 여사님은 매우 안심하고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융 여사님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더 크고 현대적인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은 이 집이 시골에 있어 나중에 자식들이 발전하는데 불편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융 여사님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외아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난처했습니다.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기에 융 여사님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극구 설득하는 바람에 융 여사님은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집을 파는 데 동의했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 59세의 그녀는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어 새 집을 사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도시에 있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손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던 예전 집만큼 넓지는 않은 작은 집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육 여사님의 아들은 대출금을 매달 갚아야 했습니다. 육 여사님 가족의 삶은 도시로 이사온 날부터 더욱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을 가엾게 여긴 이 여성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함께 살았기 때문에 늘 절약했고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버는 대로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육 여사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속에 실수를 저지르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육 여사님은 어린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온종일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손주들은 모두 육 여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유치원에 갈 무렵 육 여사님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팔다리가 쑤시며 걷기도 힘들다고 아이들을 스스로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은 도리어 큰 소리로 자기가 집에서 손주나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들 부부는 육 여사님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매정하게 밖에 나가서 집을 구해 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러웠지만 59세의 이 여성은 아들의 집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고 이제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집을 떠난 후 육 여사님은 새 집을 찾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집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육 여사님을 예전에 엄마가 큰오빠랑 형수한테 집 팔 때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요. 왜 이제 와서 큰오빠 내외가 엄마를 안 모신다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라는 말로 맞이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59세의 그녀는 너무나 놀랍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두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육 여사님은 밖에 나가 월세방을 구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연금이 있어 매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혼자 월세방에 누워 이 여성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 생각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뒷방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요. 만약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면 언젠가 손해를 보고 고통받으며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되돌릴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월 165만 원 넘게 벌지만 자식에게는 5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가슴 아픈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금에 대해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아버지는 아들의 진심을 제때 꿰달았습니다. 한 달에 약 165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기에 은퇴 후 저의 삶은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원래는 일 중독이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친구가 회사를 열고 저에게 월 약 16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컨설턴트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은 선배였기에 이 일은 저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매달 연금 외에 제가 버는 수입까지 합치면 한 달에 165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특별히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상당한 액수의 저축액도 모아두었기에 자식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급여를 비밀로 하다, 제가 은퇴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몇 번이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랑하려 했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아내는 돈 문제는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비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아들이 자동차 할부금을 갚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등 직장과 생활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기에 저도 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을 모두 아들에게 준다면 아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도 더욱 끈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깊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부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자식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문득 저의 연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 아내가 약 5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물으려 하자 아내는 재빨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야 저희 부부는 아들 가족이 모임에 오지 않아 꽤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들은 가족을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새해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들이 예전 일로 토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위로하며 아마 아들이 너무 바빠서 찾아올 시간을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제 기분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을 찾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렸더니 아들이 동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늙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 도착한 날 저는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린 후 아들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했지만 아들이 바쁘다며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너무 뜨거워 결국 저희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희 부부는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자만이 열성적으로 차를 따라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 부부는 자식들의 무관심을 더욱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그저 폐만 끼치러 온 것이며 그동안 찾아와 보살펴준 자신들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기꺼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 부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식들을 도와주지 못했으니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장은 제가 자식들의 진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직접 내뱉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그동안 자식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것이 효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앞으로의 삶도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예비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듯이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스스로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우리 엄마는 울지 않아.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한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등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의자 팔걸이에는 갈색 카키색 셔츠가 걸려 있었는데 바람을 한껏 머금고 펄럭였다. 맞은편 의자에는 엄마가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땀방울이 목에서 쇄골뼈까지 천천히 흘러내렸다. 엄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의 생각에 잠겨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주름투성이 얼굴은 햇볕에 말린 대추처럼 쭈글쭈글했다. 작은 얼굴은 울퉁불퉁하고 거친 흔적으로 가득했다. 양 볼은 움푹 패였고 몸은 바싹 말랐으며 피부는 검고 칙칙했으며 곰팡이가 핀 듯했다. 공허한 눈빛을 위로 향하고 있었다. 몸에는 살아있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의 호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가방을 탁자에 퐁 하고 내려놓았다. 엄마는 나를 힐끗 보더니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하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나를 집 뒤편으로 끌고 가 비밀을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그 남자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는 맨바닥에 신발을 깔고 앉아 마치 말을 찾듯이 나무 그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나른하게 서로를 쫓는 듯 했다. 그 남자 이상해. 엄마는 나에게 말하는 것도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외롭게 숨어 지내다 갑자기 누군가 행복으로 가득 채운 풍선을 방금 손에 쥐어준 듯한 고백 같았다. 엄마는 옆쪽에 있는 땔감 창고를 치우고 2미터짜리 침대를 놓았다. 창문 가까이에 싼 합판 옷장을 두고 그 남자를 그곳에서 지내게 했다. 창살에는 육각 풍경을 걸고 활짝 핀 작은 분홍색 채송화 화분을 두었다. 황금빛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예술적인 것은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법. 그는 마치 결핍된 존재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 그의 기억이 모두 지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그 남자를 안심의 안이라고 부르며 이제부터 그의 삶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남자를 그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았으며 마치 관심 없는 듯 했다. 가끔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엄마는 그저 우물쭈물 말했다. 네 아빠는 새벽에 돌아와서 기와를 다시 심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해주기로는 그 시절 아빠는 동네 남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났고 파도에 어선이 부서지고 물이 차올라 배는 가라앉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지만 아빠는 수영을 못했기에 바다에 남겨졌다고 했다.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수영을 못하다니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왜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에 나가셨어요? 아빠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두려움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아마 그때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선이 폭풍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들은 모두 처절하게 울었지만 우리 엄마만은 평온했다. 폭풍이 지난 후 해양경찰대의 배를 타고 남자들이 돌아왔다. 해변을 따라 어촌 주민들이 해변에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파도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 냄새와 이별의 냄새까지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해변에는 엄마만이 홀로 서서 끝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어촌 사람들은 엄마를 무정한 여자, 심장이 개에게 물려갔다고 말했다.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니 거짓이라도 천하를 속이기 위해서라도 눈물은 흘려야 하는데 말이다. 제사상도 차리지 않았다. 엄마는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죽으면 시신이라도 봐야지. 엄마의 눈은 귀와 두 장 사이 텅 빈 천장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지만 무엇으로 가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는 늘 아빠가 남긴 빈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엄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하나 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주셨다. 외할머니가 엄마를 낳았을 때 엄마는 울지 않았다고 한다. 엉덩이가 빨개지고 손이 아플 때까지 때려도 엄마는 울지 않았다고요. 정확히는 단 한 번의 짧은 울음소리만 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희미하고 약하고 작아서 외할머니와 산파조차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부터 외할머니는 어린 딸의 앞으로의 삶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자란 후에도 외할머니의 매를 맞을 때나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도 엄마는 울지 않았다. 심지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동네 사람들은 엄마를 냉혈한 딸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와할머니의 집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작은 어촌마을 구석구석 침대 밑까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남자의 이야기를 씹고 뜯기 바빴다. 그들은 심지어 나 같은 어린아이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말했다. 그 남자가 엄마를 빼앗아 갈 것이고 저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며 그 외에도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13살 아이의 이기심과 교활함으로 나는 그 독설적인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나는 진심으로 두렵고 화가 났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폭탄에 불을 지르는 불꽃이 되어 터질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거 받아! 그 남자의 목소리에 나는 놀라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났다. 고개를 들자 그 남자가 나에게 구겨지고 부드러운 무언가를 내밀고 있었다. 한참을 보아야 그것이 낡은 신문지 조각으로 접은 종이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 두 손을 모아 종이약을 소중히 쥐고 있는 모습, 마치 제가 받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 모습, 그리고 애처로운 듯 혹은 애처로운 척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진심의 느낌을 주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받아들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 쓸데없는 물건은 아무 가치도 없어. 그 즉시 나는 그의 눈앞에서 그것을 구겨서 활활 타오르는 부엌 가공이에 던져버렸다.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오래지 않아 그 남자는 빠르게 집안의 남성 가장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던 의자 다리는 이제 더 튼튼해졌습니다. 아빠가 언젠가 돌아와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던 지붕 위 기와 두 장 사이의 틈도 그 남자가 고쳤습니다. 그가 엄마와 나, 두 모녀와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어렴풋한 포근함과 평온함을 느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감정들로는 저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관계를 끊을 기회를 늘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찾아왔다. 어느 날 엄마가 윗동네 제사에 간 틈을 타 나는 내 계획을 실행했다. 집에는 나와 그 남자만 있었다. 3살배기 아이처럼 순진한 그 남자는 제가 그를 사악한 계략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그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 연기하는 비열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를 읍내로 데려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설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한 남자의 뒤에 앉아보았다. 넓은 등은 마치 저를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늘과 평온함, 아빠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순식간에 아주 가볍게 가라앉았다. 내가 저지를 미친 짓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제 안의 사악한 부분이 선함을 이겨냈습니다. 읍내 시장 근처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 남자에게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쇼핑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간 후 마치 피해자에게서 도망치는 살인마처럼 곧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남자의 시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 남자를 버린 곳부터 우리 집까지는 꽤 멀었고 갈림길도 기억하기 어려웠다.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것은 기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의 지쳐 보이는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현관 쪽에서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드리워진 익숙한 그림자를 문득 발견했다. 너무 놀라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그림자가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다른 점이라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정말 텅 비어 있었고 소름 끼치도록 황홀했다. 비난 한마디 없이, 질문 한마디 없이. 그 남자는 늘 그랬듯이 침묵했다. 저의 죄책감은 그때부터 묻혔지만 그것은 지금껏 저를 괴롭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훨씬 더 오래 그럴 것입니다.
최근 들어 그 남자는 엄마와 함께 해변에 자주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어선에서 그물에 남아있는 새우나 물고기를 주워 시장에 내다 팔았다. 때로는 그와 엄마가 함께 해변을 따라 손가락 조개를 줍기도 했다. 그 모습은 평온한 풍경화 속에 등장하는 두 개의 별 같았다. 어촌 사람들도 점차 엄마 옆에 그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졌다. 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섭리처럼 받아들였다. 나는 이것을 두 사람의 전생 인연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엄마가 그 남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의할 수 없고 이름 붙이기 어렵지만 무척이나 견고한 정. 그러다가 결국 그날이 왔다. 그 남자가 엄마와 한 방을 쓰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분노도 없었고 의문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단 한 번도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사진으로조차 본 적이 없었지만 아빠는 나의 유일한 아빠였기에 그 남자가 엄마의 마음속에서 아빠의 자리를 점차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역겨웠다. 엄마와 그 남자의 관계는 공공연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무심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의 눈빛이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남편이자 집안의 기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고 엄마는 아내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행복한 가족의 풍경 속에서 나만이 잉여인간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최근 들어 그 남자는 어선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엄마는 이제 새벽에 그 남자가 탄 어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 번의 출항은 10일에서 한 달까지 이어졌다.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남자들은 물고기로 가득 찬 어창과 환한 미소를 지었다. 돌아올 때마다 그 남자는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붉은 산호가지, 때로는 바다고동, 심지어는 어망에 걸린 불가사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혹은 내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진 것을 찾아 바닷속으로 잠수해 그것들을 찾아왔다. 나는 그런 시시한 것들은 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남자를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그 남자는 늘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며 했다. 어느 날 문이 살짝 열린 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엄마와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엄마는 수줍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즉 나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말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갑자기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다. 마치 무중력 상태가 된 것 같았다. 제가 엄마의 삶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에 심장이 조여들었다. 피부 아래 핏줄들이 부풀어 오르고 신경세포들은 점차 감각을 잃어갔다. 이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남자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때는 음력 섣달 금인날 오후였다.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 하늘은 두꺼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바람조차 갇힌 듯하여 공기는 답답했다. 나는 그 남자의 방 문을 밀었다. 손에는 이미 팔뚝 절반만한 굵기에 반미터 정도 길이의 쇠막대가 들려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정리하는 방식이 나는 싫었다. 그 남자가 이번 출항에서 돌아오면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 돌보던 모든 것이 원래 모습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에 나는 너무 기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내 음모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먼저 창문 난간에 걸린 풍경을 잡아뜯어 새막대로 부숴버리고 창턱 위에 작은 화분들을 엎어버린 뒤 그 남자의 개인 소지품들을 뒤져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짙은 녹색 군용 가방 속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이 떨어졌다. 바깥바람이 얇은 표지를 넘기자 투박하고 비틀비틀한 글씨들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일기장 같았다. 흔들리는 글자들이 뒤얽힌 그 속에서 제 이름이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살짝 몸을 떨었다. 첫 페이지부터 최근 날짜까지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처음 그 남자가 우리 집 의자에서 잠든 것을 본 날, 내가 투덜거리며 먹지 않던 밥, 그가 제게 선물했던 종이약을 불태운 일,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그를 버리고 도망쳐왔던 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그 남자에 의해 매우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에게서 미안하다는 말 외에 어떤 비난의 말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이 잘못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남자는 저를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다로 나가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쓴 문장은 짧게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다였다. 나는 수첩을 꽉 움켜쥐고 하늘이 낮게 드리워진 바닷가로 날듯이 달려가 어선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도착했을 때 마침 배가 부두에 닿았다. 엄마는 역광 속에 서서 보라색 바바 의상에 어깨에 체크무늬 천을 걸친 채 사람들 속에서 유난히 돋보였다. 엄마의 눈은 풍요로운 날들을 약속하는 신선한 해산물로 가득 찬 배를 향해 환희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배에 탄 남자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수척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남자가 그 배에 어디에 서 있는지 보려고 애써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얼굴들은 서로 겹쳐 흐릿해지더니 저녁 노을의 연기처럼 흩어졌다. 나는 한 남자가 내리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다가와 경건하게 엄마에게 건넸다. 짙은 녹색 크키색 셔츠 한 벌과 불가사리 한 마리. 그것은 그 남자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엄마는 두 무릎을 꿇고 셔츠와 불가사리를 품에 안았다. 나는 바닷가를 따라 흰 파도를 보며 소리쳤다. 아빠, 돌아와요! 엄마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끝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